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참모습이 있지요. 형제라는 게 피를 나눈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에게 지치고 피곤한 사이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태껏 믿은 그 따뜻한 형제라는 말을 오늘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은 형제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에서만 겨우 평화를 지켜왔던 것이거든요. 나의 벗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지요? 부모님 계실 때는 별일 없었잖아요. 생일이면 연락하고 명절이면 얼굴도 보면서 준 서운해도 꾹 참고 남겼지요. 부모님이 가운데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셨으니까요. 부모님의 한마디가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사라지니 형제들이 갑자기 남처럼 차가워집니다. 말투는 짧아지고 손익계산부터 앞세웁니다.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지요. 여기서 저희 늙은 교수가 중요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형제끼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게 정말 돈 때문일까요? 재산 문제일까요? 물론 돈은 불을 붙이는 성냥 같은 역할을 하겠지요. 하지만 타오를 준비가 된 불씨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묻어둔 불만을 평생 숨기고 살 수가 없거든요. 다만 터뜨릴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차마 그러지 못했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시자마자 그 기회가 아주 매몰찬 방식으로 찾아온 겁니다. 사이가 틀어지면 다들 저 사람이 변했다거나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모습이 이제야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 못하고 싸운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 가득했겠지요. 참아온 세월이 길었으니까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속상한 마음이 적혀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말 한마디에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폭발은 대개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되곤 하지요. 내가 더 많이 고생했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느냐는 말. 너는 예전부터 늘 그랬다는 그 한마디가 형제를 남남으로 갈라놓습니다. 피는 섞여 있어도 마음은 이미 갈라진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시작된 형제의 다툼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형제를 억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왜 나이 들수록 형제가 남이 되는지 그 진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막막함은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지요. 늙어서 외로울까봐, 가난해질까봐, 혹은 대접받지 못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도 붙잡으려고 하지요. 피부치라 마지막 울타리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믿음이 클수록 배신감은 더 아프게 돌아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계실 때 우린 그저 자녀였잖아요. 자식이라는 자리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님 눈엔 다 같은 자식이라 갈등이 있어도 선을 넘지 않았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면 우린 더 이상 자녀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이 되고 배우자의 마음을 살펴야 하며 자식들의 앞날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는 핏줄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따지는 대표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투와 태도, 기준이 싹 바뀌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음속에 적어둔 장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 하셨겠지만 사실 마음속엔 다 장부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병원엔 누가 더 자주 갔고, 전화는 또 누가 더 했는지 말입니다. 그 장부는 평소엔 덮여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장례, 제사 같은 집안에 큰일이 닥치면 그 장부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장부를 보는 법이 참 공정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기억을 사실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더 희생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는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비교하다가도 멈췄지요. 부모님이 달래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려줄 분이 없습니다. 배운 정도, 지가 버는 돈, 사는 집 크기부터 자식들의 성적까지 형제끼리 서로를 거울 삼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면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내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말투가 차가워지고 작은 꼬투리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의 현실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는 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자의 식구들이 함께 엮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내 배우자는 당연히 내 편을 들지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 눈의 형제는 그저 남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묻지요. 왜 우리가 저쪽을 배려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부터 형제와의 대화는 따뜻한 정이 아니라 이익을 따지는 협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해묵은 서운함이 점이라는 탈을 쓰기 때문인데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사람은 자기 화를 그냥 화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공정함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명분 싸움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서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남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는데 왜 상처만 받느냐는 억울함일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거나 계산적인 건 아닐까 자책도 하시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만 이 마음의 구조를 몰랐을 뿐이에요. 원리를 모르면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마음이 급해지니 형제를 더 붙잡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더 참아주고 이해해주려 하지만 그럴수록 나만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마음의 이치를 몰랐기에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알아야 더 이상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희 늙은 교수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억지로 소유할 수 없고 관계를 지켜주는 건 오직 자신의 품격뿐이라고요. 상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붙잡는 행위 자체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두려운 마음은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결국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형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란 남이 되는 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아주 단순한 원리 때문이지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 쌓이면 기억이 뒤틀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지요. 이때 사람들은 보통 상대를 고치려고 듭니다. 왜 변했냐고,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따지면서요. 남을 고치려는 마음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남이 나를 휘두르려 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입니다. 관계는 밖에서 생기지만 그 끝맺음은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밖에서 똑같이 쓴소리를 들어도 어떤 이는 상처를 받고 어떤 이는 그냥 웃어넘기지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상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지만 중심이 단단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대가 부르는 역설입니다. 기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엔 요구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제에게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에게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일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요. 길을 나눴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꽉 채우는 순간 관계는 이미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못 채워주면 배신당했다고 느끼니까요. 결국 나만 계속 상처 입게 됩니다. 저희 교수는 행복은 밖에서 오는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관계의 평화도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원리는 내 마음이 부르는 대로 현실이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되새기느냐에 따라 눈앞의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상대를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서운함이 가득 차 있으면 형제가 건네는 평범한 안부 인사도 비꼬는 말로 들리지요. 내가 상대를 믿지 못하면 작은 실수 하나도 나를 골탕 먹이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같은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들리지요. 이 이치를 깨닫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해서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만들었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김 교수가 늘 강조하는 품격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품격이란 건 남들이 뭐라든 끄떡없는 내 마음의 기둥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로 사람을 베지 않고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걸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고 바둥거리는 게 고작 자존심인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조롱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혼자 될까봐 무서운 두려움인가? 여러분이 형제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 이해는 때로 상황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뿐이고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은 엉뚱한 희생을 정당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품격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남은 삶을 지킨다. 나는 내 울타리를 지킨다.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단단한 바탕 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이고 성숙한 태도이자 여러분의 노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면서 내 마음을 갉아먹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중심을 딱 세우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인가?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형제를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습관처럼 쓰는 내 마음속 언어를 바꾸는 일이지요. 내 말투가 바뀌면 거짓말처럼 형제의 얼굴도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을 바꾸려 하면 마음속에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 거부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방법입니다. 마음의 이치래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머리로 아는 건 금방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이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옷두리처럼 자동으로 제자리를 찾는 습관이지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노래를 지켜주고 형제의 모진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해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을 연습하는 겁니다. 침묵은 지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이기는 기술입니다. 형제와 대화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있지요. 상대의 말이 내 자존심을 팍팍 긁을 때입니다. 그때 욱해서 입이 먼저 나가면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약속 하나만 하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바로 대꾸하지 마세요. 딱 한 문장만 하고 멈추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되니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요. 이 문장을 입에 달고 사세요. 자꾸 반복하면 이게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요. 우리 마음은 반복하는 것에 반응하거든요. 단번 굳게 결심하는 것보다 작은 말을 1000번 들려주는 게 훨씬 힘이 셉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읊조리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남이 뭐라 하든 내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희생시키지 않겠다. 나는 나의 선을 존중한다. 내 말들을 아침, 점심,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3번씩 말해보세요. 감정을 굳이 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밥 먹듯이 하는 반복입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입으로 뱉고 귀로 듣고 몸이 익숙해지게만 하세요. 3번째는 마음속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일. 즉시각화입니다. 형제 때문에 상처가 깊은 분들은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이 불쑥불쑥 떠올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화가 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새로운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형제가 차가운 말을 내뱉는데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숨을 고르는 모습. 형제가 이익을 따지며 달려들 때 내가 점잖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 장면을 넣으세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 상상을 하루에 딱 한 번, 3분만 해보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생생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 그림이 선명해지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이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거절할 문장을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선 지켜야지 다짐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입 밖으로 내뱉을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단단한 말이어야 해요. 미리 적어서 외워두세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건 내 기준이 있어서 안 되겠다. 지금 결정 못하니 미루겠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겠다. 이 말들을 구구단처럼 외워두면 대화가 말싸움이나 흥정으로 변질될 때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남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따뜻한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튼튼해야 내 인생이라는 자원이 망가지지 않는 법입니다. 5번째 방법은 마음속 빗장물을 태워버리는 글쓰기입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불씨가 바로 마음속 장부잖아요.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참았다. 내가 더 희생했다는 그 생각. 이걸 계속 곱씹으면 내 속만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니 그 억울한 장부를 종이에 다 털어놓으세요. 하루에 딱 10줄만 쓰는 겁니다. 누구 보여줄 필요 없어요. 오히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건 그저 내 마음속의 도끼를 밖으로 빼내는 치료 과정이니까요. 다 쓰고 나서는 맨 마지막 줄에 항상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내 남은 삶을 위해 이 빗장부를 이제 덮는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6번째 방법은 돈 문제를 다루는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돈은 가족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지요. 그래서 돈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화 통화로 덜컥 결정하지 않는다. 둘째,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즉 감정이 널뛸 때는 결론을 내지 않는다. 셋째, 기록을 남긴다. 넷째,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 다섯째, 내 형편과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이 규칙만 지켜도 싸움이 확 줄어듭니다. 싸움이 줄면 상처받을 일도 줄고 설사 사이가 좀 멀어진다 해도 덜 아프게 됩니다. 7번째 방법은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을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형제랑 통화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가 많지요. 그 기분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그 독이 내 무의식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털어내는 절차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으면 바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세요. 그리고 짧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속상한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나는 내 평온한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고 나서 숨을 깊게 5번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정신을 지켜줍니다. 정신이 보호되면 다음번에 통화할 때 훨씬 더 침착해질 수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일러드린 방법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게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대를 뜻어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 교수가 말하는 성숙함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남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기는 것. 상대를 설득하려 들기보다 내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며칠 해보다가 그만두지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거든요. 가족끼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너무 야박한가? 내가 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바로 그 목소리. 그 마음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저항이라는 놈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해요. 여러분 아래서 올라오는 그 거부감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아오셨잖아요. 늘 참고, 맞춰주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사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와서 선을 긋고 침묵하고 바로 대답 안 하려고 하니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거스르는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 길이 진흙판 길이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거기로 들어섭니다. 그게 바로 저 안의 정체입니다. 첫 번째 반의 꼴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가족을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도덕이 아니에요. 그저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죄책감이 더 심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늘 내 기분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한 물타리를 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경계선은 상대를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나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방해꾼은 두려움입니다. 형제랑 멀어지면 나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이게 우리 중년들의 가장 깊은 공포지야.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형제를 마지막 도마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은 다릅니다. 형제는 도마줄이 아니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변수입니다. 변수를 도마줄로 믿으면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튼튼한 도마줄은 여러분 자신의 삶입니다. 내 건강, 내 쌈짓돈, 내 하루의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지요. 이 줄이 튼튼하면 형제 사이가 가깝든 멀든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기대지 않을수록 여러분은 더 단단하고 안정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꾼은 분노입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 내가 바보라서 좋은 말만 해야 하나?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억울함에서 솟구치는 분노지요. 이 억울함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희생하고 참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알아주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화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형제한테 쏟아내면 여러분만 더 초라해집니다. 그 화를 나를 위해 쓰세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키겠다. 다시는 무시당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내 자존감을 내가 되찾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분노는 나를 망가뜨리는 불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네 번째 반해꾸는 습관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이속을 따지나? 늙어서 욕심 부리는 건가? 하고 자책하시나요? 그런 질문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는 내가 무조건 양보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슬픈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는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어야지 무서워서 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양보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울타리를 치면 형제들은 당연히 불편해할 겁니다. 아니,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해올 수도 있지요. 너 변했다. 이기적이다. 심지어 너는 이제 가족도 아니다라는 모진 말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흔들리실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덮어주고 넘어갈까 싶은 유혹이 들겠지요. 바로 그 순간이 시험대입니다. 그때 다시 무너져버리면 형제는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좀 몰아붙이면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면 관계는 다시 그 답답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침착하게 한 문장만 딱 붙잡고 버티면 관계는 새로운 가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기준에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속으로 계속 전하십시오. 상대가 비난하는 건 사실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려고 떼를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상대가 이기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결국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해꾼은 완벽주의입니다. 한번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잘해야 하는데 오늘 또 욱해서 실패했네. 역시 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는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 매일 쌓아가는 겁니다.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진 그날이 진짜 훈련하는 날입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다시 숨 한 번 크게 고르고 마음의 문장을 다시 붙잡고 밥 먹고 잠자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힘이 쌓이면 내면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 방해꾼은 마지막 미련입니다. 혹시 내가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미련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절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던 시절의 그 온기는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구조였습니다. 그 기둥이 사라진 이상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것이지요. 적당한 거리, 분명한 기준, 그리고
내 마음의 펴물이 있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지요. 내 이름 속 자보다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제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금이 가면 마치 나라란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 이 늙은 교수가 생각하는 노년의 품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내 삶을 잃지 않는다. 관계가 변해도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이 결심이 여러분을 진짜 어른으로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형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은 삶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지키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참고 견디는 사람, 맞춰주는 삶,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굳어졌을 겁니다. 그 정체성이 지난 세월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님 떠나고 형제 사이가 남보다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두 갈래 길에 섭니다. 끝까지 옛날을 붙잡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중심을 딱 세워 평온을 되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번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건 냉정하고 모진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단순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길이지요. 기준 없는 양보는 결국 원망으로 변하고 원칙 없는 희생은 결국 무시와 멸시로 돌아옵니다. 그니 마음속으로 단단히 선언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 기준을 가진다. 나는 내 삶의 질서를 지킨다. 나는 내 존엄을 지킨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 마음의 뼈대가 될 겁니다. 뼈대가 튼튼하면 관계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운하면 그 서운함이 전부인 줄 알고, 화가 나면 그 화가 내 진심인 줄 알고 휘둘리셨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신호등 같은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만입니다. 한 박자 멈추고 속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지만 내가 곧 화는 아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상대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가까워야 사랑이고 자주 얼굴을 봐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거리를 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더 오래갑니다. 이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토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지요.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능한 만큼만,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내 삶을 잃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고요. 이 원칙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의 문을 닫아거는 게 아닙니다. 남의 행동에 내 행동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형제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남의 입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 지켜온 원칙, 묵묵히 견뎌온 그 날들 속에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체성은 말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이가 틀어질 때 보면 말이 험해지기 마련입니다. 말이 험해지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결국 인생까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로써 스스로를 품위 있게 지켜야 합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고 짧게 말씀하세요. 구구절절 감정을 섞어 설명하거나 이유를 너무 길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말이 길어지면 꼬투리를 잡힙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정제된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의 품격을 지키고 있으면 설령 관계가 무너진다 해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정체성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여러분을 해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끄럽고 불필요한 관계에 소음을 내려놓고 진짜 내 곁에 남아야 할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되지요. 그러니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그 터널을 통과하십시오. 그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진짜 평온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형제관계가 좋고 나쁨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의 평가로 내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으로 나를 증명한다. 이 생각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거목이 됩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시험을 걸어옵니다. 정말 변했는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라 하고 확인하려 들지요. 조만간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모님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 이 현실을 억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숨통을 조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오늘부터 그 속박을 끊으십시오. 그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맞출 만큼 맞췄고 애쓸 만큼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사셔야지요.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내 삶의 질서가 잡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형제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른다. 누가 차갑게 굴어도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누가 몰아붙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결심은 생각만 해서는 금방 사라집니다.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해요. 우주는 우리의 다짐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댓글창을 열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남명이고 우주에게 보내는 선언이며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서명입니다. 오늘 적지 않으면 내일도 미루게 됩니다. 미루는 습관은 우리를 다시 그 억울했던 옛날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70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내 삶은 내 손에 있다. 내 평온은 내 책임이다. 이 말을 3번만 반복하고 주무세요. 밥 먹듯 하는 반복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시작되는 건 형제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여러분의 진짜 인생입니다.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지실 겁니다. 저희 교수가 여러분의 홀로 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